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은행들의 성과급 문제를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성과 보수 체계를 살펴보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실제 고금리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5대 시중은행들은 직원 성과급으로만 1조 4천억 원을 썼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은 1조 3,800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5% 늘었습니다. NH농협은행이 6,70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순입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1년 당시 시중금리는 여전히 저금리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중금리가 고공행진을 했던 만큼 올해 지급될 은행 성과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대 금융지주는 50조 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덕에 역대 최대 실적인 18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고통을 받는 건 저희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라는 고민을 할 때 좀 더 많은 고민이 뒤따랐으면 좋겠어요. 돈잔치라는 표현을 쓰며 은행 성과급을 비판했던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단기 수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과보수 체계가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선 노조를 중심으로 노사 간 협상 결과에 대해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표현으로 은행의 경영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치금융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은행들에 대한 자본 건전성 검사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손 충당금 등 손실 흡수 능력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작물값 하락과 겹친 급격한 금리 인상, 농민에겐 시름이지만 농협에는 큰 이자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농협이 최근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농민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농협이 과연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농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18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심영석 씨. 쌀값 하락에 이어 새해부터 날아든 금리 인상 소식에 한숨이 깊습니다. 농자재와 농기계 구입비 등 농협에서 받은 대출만 수천만 원. 소득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자만 잔뜩 늘어난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농기계 수리비라든지 농협 이율, 농자재 유류대 이런 건 다 인상돼 갖고 적자폭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지금. 나도 뭔가를 해서 유지를 하려고 겨울작물을 하는 거였거든요. 실제 지난해 3분기 농산물 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1% 오른 반면 농업 비용 상승폭은 28%에 달합니다. 농민들의 빚 부담, 농협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농자재 값과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농협은행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은 5조 원가량. 농협은 최근 임직원 성과급을 크게 늘린 반면 농민들이 요구해온 농자재 판매 마진율 인하 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벌어들인 돈을 임직원끼리 나눠 가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 농민조합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400%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농민을 우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농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역 농협을 감사하고 농민을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회장 연임에 온 힘을 쏟는 것도 박탈감을 키웁니다. 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농자재 판매 등으로 거둬들인 수수료 환원과 영농금리 인하, 농가부채 이자 인상액의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농협이라는 게 기본 목적 자체가, 태생 자체가 농민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부라도 농민들한테 환원한다든가 그 농협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은. 한편 농협 전북본부는 수익 배분이나 금리 산정이 중앙회에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 같은 고금리 속에 은행들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은행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은행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보통 부담을 판단하는 가장 범용화된 그 지표가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DSR이라고 합니다. 예. DSR 용어는 어려운데요. 분모는 소득을 놓으시고 예. 분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소득 중에 원리금 이자 갚는데 얼마나 쓰나를 보여주는 지표이니까. 예. 근데 이 값이 2020년 1분기에 55.2%에서 현재 22년 3분기가 마지막인데요. 60.6%로 올라갔습니다. 껑충 뛰었죠. 예. 결국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연소득이 약 1,000만 원인데 그중에 600만 원을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생활비가 거의 없겠네요. 예,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 판단해 볼 수 있고 이마저도 22년 3분기 기준이라는 것이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 부담은 지금 현재 상당히 높겠다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일까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연체율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연체율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21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0.36%에서 예. 0.49%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예. 또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0.2%에서 0.26%로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연체율이 상승하면 연체가 3개월 이상까지 지연된다. 그걸 우리는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예. 거의 금융권에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돈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렇게 대출 규모도 커지고 이자 상환 부담도 가중되니까 연체도 늘어나고 그게 부실채권으로 늘어날 텐데 금리는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득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23년 경제를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예. 소위 IMF도 한국 경제를 1.7%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전망하고 예.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분모에 해당되는 소득은 쪼그라들고요. 분자에 해당되는 그 이자 상환액은 계속 가중되니까 결국 삶이 더 팍팍해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그래픽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번 겁니까? 일단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한 가지가 이자 이익이고요. 예. 그다음 한 가지가 비이자 이익입니다. 예. 비이자 이익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좀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자 이익이 3분기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20년 대략 30.8조 원에서 22년 40.6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10조 원 정도가 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출자의 80% 가까이, 약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거든요. 예. 근데 2020년 이후에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이익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실적 덕분인가요? 자, 은행들이 희망 퇴직금으로 수억 원씩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돈잔치라는 말과 함께 상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뭐 이 얘기는 고금리의 고통을 좀 분담하자 이런 맞습니다. 취지거든요. 네. 자, 어떤 방안들이 좀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금융정책으로 생각했던 것들, 예.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의 신용 상태보다 지금 현재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금리 인하 요구를 해서 금리 인하된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신용 등급이 혹시 나아졌지 않을까?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이 정책 금리가 도입이 되면서 금리를 좀 경감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있고요. 예. 또 안심 전환 대출처럼 갈아타는 것을 좀 도와주는 정책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대책들을 만약에 마련한다면 예. 특히 취약계층에게 이자를 좀 경감시켜 준다든가 상환 기간을 좀 유예시켜 준다든가 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갈아탈 때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데 그렇죠. 그런 예. 것을 경감시켜 준다든가 예.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 비중이 한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예. 많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 은행은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뭐 이런 상생 방안도 연구해 봐라. 또 금리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압박하는 게 네. 관치 금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아닙니까? 예. 민간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도 있지만 역시 금융은 금융 인프라. 그래서 금융 기업보다는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예.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공공재적 특성도 분명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책적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스탠스라고 생각을 저는 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규제를 강화해서 뭐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은행들의 경영 전략 방향 자체가 ESG예요. 결국은 사회공헌적인 노력을 한다가 각 기업들의 노력, 경영 전략 방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상생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그래서 은행의 좀 타협과 혹은 이제 양보가 보호, 좀 필요하긴 그런 것도 예. 필요하다라는 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들의 이른바 이자 장사에 대해 정치권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속속 발의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 그리고 과도한 복지 확대도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면서 지난해 8개 시중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전년보다 8조 원 넘게 늘어 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과도한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이자 폭탄과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손쉽게 돈방석에 앉는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의 수백 %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지 확대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은행은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이미 은행들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계부채 3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환하고 제2금융권 대신 제도권 대출로 바꾸는 등 이자 부담을 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안 발의도 잇따랐는데 국민의힘 정호택 의원은 은행의 예대금리 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은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 과도한 이자 수익 등은 아예 사회로 환수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